그동안 문명의 풀모지라 알려졌던 만리장성 바깥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에 비견되는 문명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문명은 동북아의 고대 역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고대사와 관련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역사 대담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고대 역사와 세계 문명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이러한 홍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홍산 문화의 발굴에도 참관하셨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조선사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지신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과의 복기대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홍산 문화 이전에도요, 동북아시아 고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라는 이런 논문에서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게 그 논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논문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저는 고조선을 주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석사 과정 때 발굴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그 유적에서 실습을 하던 유적에서 이거 임둔태수장 복리가 나온 거예요. 예. 나왔는데 그게 93년인지 94년인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그게 이제 1997년 원절에 보고서로 이제 출간이 됐죠. 됐는데 저는 한사군 전공이 아니라 돼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논문을 좀 쓰라고 그랬어요. 한사군 관련 논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쓰는 거예요. 몇 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백산학보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백산학보를 살펴본 MBC 기자가 있었어요. 예. MBC 기자가 그 논문을 보고 저한테 취재를 왔었죠. 와서 제가 이제 취재에 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를 또 설명도 해주고 또 중국에서의 한사군 연구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5월 며칠쯤일 거예요. 그때 아침 뉴스에 나갔어요. 예. 뉴스에 나갔는데 그 뉴스를 누가 봤냐면은 그때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 역사교육 대책반 반원이 그걸 보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제 중국의 역사 연구 동향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다가 점점점 얽히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예, 그럼 복리와 관련된 그 사건이 교수님 연구의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한사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한국 상고사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한사군은 뺄 수도 없고 예.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게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다가 한사군 관련해서 논문을 한 4편을 계속 썼습니다. 예. 4편을 써가지고 한사군이 처음 어떻게 설치가 됐나, 그 위치가 어딘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 밝혀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사군이 어떻게 이제 후대에 인식되었나, 이제 변화 과정 이런 것들 쭉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사군이 재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서글픈 얘기인데 갑작스레 한반도 평양에 나타나잖아요. 한사군이. 특히 낙랑군이. 그래서 이게 왜 모든 관련 사료는 현재 중국 하북성 동북부 지역이나 연영경 서부 지역에 있는 낙랑군이 어떻게 한반도 서북 쪽에 와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본 거죠. 예. 이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사군 인식 투어해서 이제 갈석에서 낭랑까지 평양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써놓고 나니까 야 참 이거 혼자 생각할 때 잘 썼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편만 더 쓰면 되는데 그 한 편이라는 건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쭉 정리하는 건데 그건 참 굉장히 그 방대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4지를 한 60쪽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그 고고학 관련 논문만 다 정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사군 그 접으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김에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평양의 진짜 위치를 찾는 네. 뭐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같은 맥락은 아니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어디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연구를 했던 거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구단이 형성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료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남만주 지역 관련 사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중국 사료를 보면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한반도 평양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네. 다 현재 중국의 그 요령성 지역으로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 해놨어요. 그래서 야, 그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요양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이제 문제가 발전했던 게 뭐냐면은 이 낙랑군의 위치하고 고구려 평양성 위치는 항상 맞물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다녀서 이게 왜 맞물려 돌아다니는지 하는 걸 이제 밝혀본 논문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 낙랑군 인식, 한사군 인식 2에서 갈석에서 평양까지라는 그 논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한 얘기는 역도원이 수경이라는 책에 주석을 내면서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도원이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낙랑군과 평양은 입고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논문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 한번 천천히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구 내용들이 좀 빨리 대중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은 이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북아시아 역사와 아무래도 이 고조선의 어떤 그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낸 책이 지금 그 홍산문화의 이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국과 중국 문명의 기원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산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고고학을 공부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는 자기 그 전공하는 중심 그 연구 지역이 있고 또 테마가 있고 그리고 그 테마를 전후해서 시대적인 선후관계 그리고 지역적인 뭐 사방의 어떤 그 연결 관계 등을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연구가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거는 청동기 시대에 했던 하가점 하층문화였습니다. 하가점 하층문화였는데 하가점 하층문화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가점 하층문화가 발전했던 존재했던 그 지역에 보면은 그 하가점 하층문화보다 약 500년 정도 빠른 시기에 홍산문화라는 문화가 보이거든요. 홍산문화라는 문화가 보이는데 그 문화랑 하가점 하층문화랑 약간 연결고리가 보여요. 연결고리가 보여서 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보일까 하고 이제 그 파고들었던 것이 이제 홍산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그 동기가 된 겁니다. 예.
그 아무래도 홍산 문화는 그 동북아시아의 고대사를 파헤칠 때 이제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뭐 지금 잠깐 간단한 설명을 듣는데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조금 광범위하게 좀 크게 그 홍산 문화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그 어디에서 발생한 문명인가를 조금 간략하게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예.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드려서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홍산 문화가 시작된 거는 지금부터 한 6,700년 정도 된다 봅니다. 6,700년 정도 돼 가지고 그 이제 붕괴되는 것이 약 5,000년, 그러니까 1,700년 가까이가 지속되는 문화거든요. 1,700년 정도 지속된 문화고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몽고 동남부 지역이랑 중국 연영성 서부 지역에 걸쳐서 분포했던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 문화권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이냐면은 현재 한반도만한 정도의 크기의 어떤 그 넓은 곳에서 발전했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예. 그리고 그 문화 연속 시간도 굉장히 길었죠. 예. 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6,700년 그 언저리부터 시작됐다가 5,000년 정도 무렵에 뭐 붕괴될 때까지 여러 시기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굴곡을 겪어가면서 발전을 했던 문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홍산 문화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서 5,0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문화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그 이전 문화는 잘 안 다루고 있죠.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내몽고 지역에서 네. 뭐 어떻게 본다면 밑에 내려온 발해만 그쪽까지 걸쳐진 상당히 그렇죠. 광범위한 네. 지역의 이제 문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예, 예, 예. 여기서 그 홍산 문화에서 그러면 이제 발견된 뭐 유물이라든가 각종 그 유적들이 어떤 기존 문명권에서 그 발견된 것들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요? 다른 점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홍산 문화 특히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서 발견되는 홍산 문화 유물들이나 유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 이전 시대랑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옥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옥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옥기들을 보면은 거의 좌우대칭, 전후대칭 등등에서 비율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때 괜히 한 사람이 어떤 추상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딱딱 규격화 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 유적들도 똑같아요. 유적들도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무덤도 이 뭐 흙으로 쌓았다, 돌로 쌓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규격화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5,500년에서 5,000년 사이의 무덤들 보면 굉장히 규격화가 돼 있어요. 돌을 쌓는 것도 그렇고 쪼아서 쌓는 돌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전 시대보다는 굉장히 규격화되는 문화들이 보인다는 게 이게 홍산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홍산 문화에서 발견되는 유물 유적들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아는 사람은 뭐 쉽게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한 문화로 아직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번 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수님도 이제 책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 발굴 이런 역사를 이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들도 이제 그쪽부터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이제 홍산 문화 이게 언제 발견이 시작이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뭐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듣고 있습니다만. 홍산 문화의 흔적이 처음 발견되는 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접한 자료로서는 이제 그 일본의 그 도리류조라고 그 도리류조가 그 만주 지역 어디 그 사방을 그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 적봉 지역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홍산문화 유물인지 뭐 그런 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고대 문화가 있었구나 이제 이래 얘기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1935년, 36년 그 언저리에 그 당시 그 교토대학교에서 일본 교토대학에서 이제 그 적봉 홍산후 지역을 발굴하죠. 이제 홍산후라는 말이 홍산 뒤편이라는 얘기죠. 뒤편에 무덤하고 뭐 유적지들을 좀 발굴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빨간색 바탕에 이제 검은 그 그림을 그린 채도들이 나옵니다. 채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를 그 여러 그 유물들을 쭉 그 놓고 시대를 구분해 본 결과 아마 조금 다른 유물보다 이런 시기 그래서 이제 적봉 일기문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훗날 홍산문화로 구별이 되는 거죠. 홍산문화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건 1950년대 중국학자들이 했습니다. 중국학자들이 쓰는데 이제 그 뒤로다가 쭉 연구가 됐는데 1966년부터 뭐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잖아요. 문화대혁명을 겪는 과정에서 그 홍산문화 연구도 이제 잠잠해졌다가 홍산문화가 이제 약 그 스타덤에 올라오는 것이 1980년대 그 옹우특기에서 발견된 C자형 그 옥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용이라고 발표가 되면서부터 홍산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 중국 학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홍산문화 이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 단계에서 정리를 해봤죠. 근데 해봤는데 그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게 연구사 정리인데 그 연구사 정리를 잘해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연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거고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90년대 유학을 하면서 그 현지를 답사를 다니면서 은사님 저를 지도했던 은사님들이랑 현지 답사를 다니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 일본 학자들이 그 지역을 답사를 다닐 때 일본인이라고 다닌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라고 다녔답니다. 조선 사람들이라고 다니니까 그 만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뭐 그때도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선의 그 니네 선대 문화가 여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홍산문화에 대한 연구의 시초가 일단 중국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일본이 그렇죠. 의해서 시작이 된 거는 맞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일본인들이 어떤 연구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학술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참 같이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으로도 참 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 일본에서 일본도 연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내도 연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만주 지역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1920년대, 30년대, 특히 30년대만 해도 동아시아 고고학계에서 가장 강팀이 교토대학이었습니다. 교토대학 그 고고학 연구팀이 이제 그 만주 지역에 대거 투입되면서 만주 지역 고대 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다지는데 왜 그랬을까? 일본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근데 일본은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내지 황하유역 같은 경우 답사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주 지역처럼 집요하게는 연구를 안 했어요. 예. 집요하게 연구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만주적에 대한 이렇게 집요하게 연구를 한 거는 그때 당시 1894년 이후로 일어나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먼저 그 역사적인 어떤 무슨 근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학자적인 또 연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1935년도에 적봉 홍산호 발굴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해요. 그 인구를 갖다가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또 칼라 사진을 그때 써가지고 칼라 사진을 그 칼라 카메라를 그 사진을 써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정말 그 기초적인 그 데이터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한편으로 어떤 그 학자들이 그 기본 양심도 없지 않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그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인을 참칭해서 이제 그 다녔다 하길래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이 뭐 공부하면서도 보면은 뭐 인류학 이게 고고학이 어떤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은 그 물론 이제 본인들은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지만은 그게 정책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지요, 예. 그거는. 예. 그리고 또 일본은 이 만주 지역에 대한 향수는 예쁘게 있었고 뭐 사실은 현재도 아마 갖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서 한번 일단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 일본인에 의한 연구 다음에 또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연구가 뭐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 프랑스의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때 그 북경에 와 있던 어지간한 그 외국인들은 예. 이 적봉 지역 이쪽을 거의 다 답사했습니다. 답사해서 보고서를 남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리샹 같은 경우 직접 자기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유물도 수집해 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가기로 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안델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기를 비켜 갔을 리가 없거든요. 물론 안델숑 같은 경우는 1921년인가 22년도에 처음 중국 그 고고학사에 처음 발굴도 그 홍산문화 지역에서 홍산문화 분포 지역에서 처음 발굴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홍산문화 지역을 연구를 거의 다 해요. 예. 단지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산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그 훗날 이렇게 큰 세계적인 어떤 문화로다가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의 연구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이 홍산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나요? 중국인들이 홍산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에 50년대요. 50년대부터 물론 그 전에도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양사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때 그 양사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는 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리샹이라든지 도리류조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거 비슷한 맥락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1950년대 그 북경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경대 고고학과 학생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옹우특기에서 발견됐던 예. C자형 옥기 그 용으로 둔갑되면서부터 갑작스레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1980년대인데 동산치 유적이라고 발굴이 돼요. 동산치 유적이라고 발굴이 되는데 그 동산치 유적이 제단이 발견됩니다. 그 유적에서 제사를 지낸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중국에서 제단 형태로 유적이 발견된 게 없었는데 여기서 제단 유적이 발견되니까 갑작스레 중국 문화에서 제단 유적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그 중국 문화 이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당대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였던 소병기 선생님께서 그 홍산문화 연구를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직접 진두지휘를 해요. 그래서 고성, 고국, 고문화, 고성, 고국 이런 그 이렇게 사회 발전 단계론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산 지적 그 발굴 좌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병기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방향성이 제시가 되죠. 되다가 1980년대 후반 우아량에서 그 여신상이 발견이 돼요. 여신상이 발견되는데 그 여신상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당대 최고의 그 문화로다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로 기억을 해요. 회사를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여신상이 발굴됐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러길래 야, 참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게 중국은 여신상도 발견이 되네. 그래도 이거 나중에 언젠지 이제 거기 좀 가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가보게 된 거죠. 가보게 됐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제 그 여신이라는 게 달래 아니고 똑같은 그 사람들의 그 소조상인데 그 눈에 옥이 박혀가지고 이제 일반 그 도인상인데 눈에 옥이 박혔다고 해서 갑자기 여신상으로 이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자형 옥계, 동산치유저 그리고 우아량 유적에서 여신상이 발견되면서 홍산 문화가 그 이제 소병기 선생님께 나중에 그 정의를 하셨지만은 북방 문화에서 어떤 그 큰 그 정점이 이르는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속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용의 자손이다. 용의 자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용의 기원지. 이로서의 홍산 문화가 중국 그 역사 연구 또 고고학 연구에서의 큰 이정표가 된 거죠. 그게 중화민족주의를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시자형 옥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지금 네. 생각해 봅니다. 욕심 없는 저 소병기라는 분이 오늘날의 중화민족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산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흑융화 문화 연구가 되고 조보고 문화 연구가 되고 또 화가자 마청 문화 연구가 깊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홍산 문화라는 그 문화가 중국 내에서 조그만 문화로 이어진 게 그 연구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그 관심 갖고 보는 것이 홍산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고고학계도 그 이전과 달라지게 그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홍산 문화 그 시기에 사회는 어땠을까?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홍산 문화의 그 인골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